455페이지 가죠. 자, 좀 전에 이 식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세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텐데요.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실 내용은 455페이지 1번 문제는 감가상각과 수정에 대한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각하고 수정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상각을 한다는 자체는 뭐 에어컨이나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얘네들은 회계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 차원이고, 수정이라는 자체는 가치에 대한 우리 부동산의 평가의 가치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의 목적이 있다. 그럼 우리가 원가를 잡았을 때 상각은 취득가격, 장부가격이죠. 근데 우리는 재조달 원가로 잡는다. 자, 우리 공부했을 때 상각이라는 자체는 직접 장부상이다 보니까 관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찰감가법을 인정 안 합니다. 얘들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 수정은 인정을 해요. 그죠? 요거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맡기겠고요. 여기서 정답은 2번이다. 감가수정은 재정가고 상각은 취득가액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이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정액법이 가장 간편하죠. 그래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실제 감가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장부상이니까. 단점이 이제 관찰감가법과 변형하여 쓰이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병용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방법을 사용하되 그게 안 되면 관찰감가법 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물과 구축물 등의 원가 정액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가시면은 경제적은 외부적인 감가죠. 그래서 인근적의 세태라든지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동산과 부근의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해서 시장성 감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환기입법이 나오면 무조건 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내용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상환기입법 정액 성률인데, 이자가 복리이자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상환기입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접어놓고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로 쭉 가시면은 페이지 나왔던 게 상환기금법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473입니다. 똑같이 떴죠. 자, 47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31번인데요. 좀 전에 제가 유래기라고 하죠. 보통 정률, 정액, 상환기금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정률이 제일 초기 감가가 크고요. 정액, 상환기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가 고려되는 게 상환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31번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내용 연수가 있다면 복리에 대한 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상환기금법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금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떤 이자를 따진다는 거죠. 기금, 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45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였는데, 자, 지금 부동산 평가 방식의 가운데 다음 중 평가 방법에 관한 사람이 옳은 것은, 자, 오늘 이제 어떻습니까? 이 대상 물건에 대한 가치는 감가상각, 수정된 가치와 동일하다는 개념이다. 이건 이제 어때요? 이 문제는 원가 방식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5번만 맞다. 5번에 시주 건물이나 건물교회 등 같은 특수목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염 생각하실 때 새로운 건물은
진지 별로 안 됐잖아요. 원가 방식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이든지 교회라는 거. 자, 우리가 서울시청은 거래됐던 사례가 얼마나 거래됩니까? 모르잖아요. 교회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특수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는 원가법이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시장 가치랑 장래기 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얘기는 소득을 갖고 따진다는 건 수입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자산법과 건물자산법이 자녀하나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당지분 하나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개량된 방법으로 인정되는 건 이제 수익 방식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이 시장 가치로 인정 경향이 강하므로 가치평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다른 방법보다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 비교 방식이 가장 설득력이 강하죠. 비교해서 내가 사례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구했다는 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가장 있는 거는 비교 방식이다. 그다음 이제 좀 어렵게 나왔지만 보유기간 동안에 기대는 매년의 소득과 기간 만에 처분 시의 소득을 갖고 이제 소득을 갖고 따지는 건 무조건 수입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원가 방식이라는 거. 자, 3번에 이제 그 비교 방식의 거래세법과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건 이제 5번입니다. 다른 건 다 틀렸고, 자, 5번 이제 얘는 시장성을 원리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평가 대상에 대한 거래세와 품동 시점 등을 서로 비교해서 가액 구하고자 실질적이고 인원적인 대체 원칙 관련된다는 걸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은 약간 좀 어려웠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저건 이제 일단 2번이 정답인데요. 자, 내가 사서 매수 가격이 1,000원인데 재매도 가격이 어떻습니까? 저쪽으로 더 비싸게 팔았다. 그럼 감가를 했으니까 우리가 비싸게 팔면은 감가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같이 자본회수율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똑같다 그러면은 자본회수율이 0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제가 사서 재매도 가격이 싸게 팔았다면 감가가 됐기 때문에 회수율이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넘깁니다. 5번에 가시면은, 자,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까지 오래되어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이 크게 다른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다른 건 맞는데요. 5번에 보시면은 3번에, 자, 건물에 대한 생산 비용에 대한 직접 간접 비용이 다 포함되지만, 자, 우리가 필연적 건설 비용에는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이윤과 어떻습니까? 특히 동산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간접비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된다라고 했지 제외된다면 안 된다. 7번 문제는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건 안 하겠습니다. 영한테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8번으로 이제 가서 8번에 이제 별표를 좀 쳐놓으시는데, 자, 일단은 8번을 별표를 치기 전에 오른쪽 10번을 가시면은 좀 전에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내용 연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의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잔여법은 순수이익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래기, 그 다음에 관찰강화법은 내용 연수 관찰강화법은 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인데 잔여법은 순수이익 산정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같이 묶어서 물어본다면, 자, 풀어본다면, 자, 수익하나법에서 8번 중요합니다. 460페이지. 8번입니다. 그래서 수익하나법에서, 자, 수익 가액을 구해요. 그럼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나누는 방법이, 제가 왜 C조, 조씨가 12명 있다. 그 다음에 CO12 이렇게 암기하라 했잖아요. C조 12. 시장추출법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2번에 가시면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환율을 구합니다. 유산. 최근의 매매 사례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조성법이라는 것은, 자, 조성법은, 자,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그는 이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에서 분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위험률이라는 건 은행이자잖아요. 여기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더해서 자 하나씩 그 위험을 분해해서 구성 요소라는 것이 요소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분해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을 더해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것은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요. 건물은 상각이 됩니다. 항상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능. 그래서 얘는 항상 토지에서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적 투자 결합법도 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투자하죠. 그래서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고요. 지분 투자자가 나면 나는 지분에 대한 그 수익률을 먹죠. 보통 지분 배당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은행은 이자 수익을 먹어요. 저당 상수를 이제 곱한다는 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우리가 어떨까? 동일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해야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건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가요. 보통.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기간,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이고 기간 말에 부동산 가치 상승 하락을 고려했고 보유기 또한 지분 형성분을 고려합니다. 저당이 지분으로 이제 환생하셔서 지분 형성분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법은 자, 우리가 부채라는 것은 타인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봅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얘의 환원율을 구하는 게 아까 제가 저당 상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돈을 못 갚으면 저기 익숙한 부대에 들어가서 그 부대가 저부대예요.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부대, 저당 상수.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는 부채 감당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곱하기 저부대, 대부 비율이죠. 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대라는 자체가 이제 또 계산 문제랑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저부대라는 거. 그래서 C조12, 조C12, 조C가 1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12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468페이지잖아요. 468. 자 468로 가시면 자 우리가 23번에 아까 환원율을 구하는 것은 저부대죠.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470페이지 가시면은 자 수익 환원법에 대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아닌 것은 자 CO12, C조12죠. 그래서 조C12, CO2L2 분해법은 감가수용하는 방법에 들어가죠. 하늘함 1번이 이제 들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계산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볼까요? 계산 문제가 부채 감당법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 478로 갑니다. 478. 좀 어렵게 떴죠. 478페이지 가시면은 38번이 그 계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38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이 수익 가치 산정 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익 가치입니다. 수익 가치 산정 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고 하면 좀 친절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당 상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있고 부채 감당률을 순소득을 부채세로 나누면 부채 감당률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 상수가 0.177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론에서 연결된다 그랬잖아. 부채 감당률은 투자론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투부라고 보통 암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3천만 원이다. 부채 서비스액이 1,500만 원이다. 2가 되잖아요. 그죠? 2가 돼서 곱하기 대부비율로 갑니다. 대부비율은 40%니까 0.4가 되겠죠. 그럼 환원율이 이제 0.1416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퍼센트로 한다면 14.16%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앞쪽에서 그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제가 투자론을 연결시킨다 그랬죠?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투자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럼 이제 투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신다면은, 우리가 앞쪽으로 가셔서 쭉 볼게요.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좀 있냐면, 자, 255페이지 정도 가시면 43번에 우리가 1번이 정답이거든요. 43번에 1번. 그래서 순종하죠. 순소득과 종합이 역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은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1보다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나오잖아요.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밑에도 있지만은 총 자산에 대한 조소득에 대한 비율이죠. 순소득이 아니라. 대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다 커집니다.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익률은 의형부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은 위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소득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유효소득이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더 봤고요. 그 다음에 자 45번입니다. 45번 넘기시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5번이 정답인데 현가해수기간법은 현가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해요. 합해시장 가치를. 그래서 고려한다라는 거 했지 고려하지 않는다가 틀렸고요. 4번의 자본환원율은 무조건 다 안 합니다. 그래서 합해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건 현가가 들어가고요. 수익성지수법과 내부순위법만 고려해요. 연평균 순효과도 들어가면 고려하고요. 자, 내부순위 수익성지수를 1.0으로 되는 할인율이고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요. 순효과는 항상 장래기 되는 세후가 중요합니다. 현가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투자비 현가도 들어가야 돼요. 그걸 비교한다. 나왔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지만 순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얘기죠.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부채 감당률이 많이 나온다라는 자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267페이지 좀 연결시키게 되면 61번에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자 현가 들어가고 우리가 내부순위법과 수익성지수법이 들어가면은 할인기법인데 회수기간과 회계일수법은 안 들어가잖아. 4번이 정답이다. 니은 미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270페이지 가시면은 자 64번에 또 비분석 나오잖아요. 틀린 것은 3번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으면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순소득이 몇 배, 부채 서비스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기 때문에 부채 1보다 클수록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율이 높으면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우리가 딱딱 커진다 그랬어요. 레버리지 효과 커진다고 나왔었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또 유동 부채로 나눠서 그 유동을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가 자산이 들어가죠. 총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자본 환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소득 순서가 역사관계니까 순소득을 총 투자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우리가 부채 비율은 부채를 또 자본으로 나누겠죠.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계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 감당률이 잘 뜬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훑어봤고요. 특히 이제 그 계산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떴던 문제. 그래서 금융 파트로 갈게요. 그래서 금융 파트로 가시면은 우리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TV와 DTI를 가지고 우리가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출 금액을 구하라는 자체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331페이지예요. 자, 제가 부채 감당률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가시면 부채 감당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채 감당률.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봤을 때 밑에 보시면은 부채 감당률이 2 이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률 제가 순투부라고 암기하시는 게 331페이지 57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대출 가능 금액이 이 부채 감당률보다는 LTV와 DTI가 더 출제가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57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LTV라는 자체의 담보 인정을 봤을 때 L을 V로 나누고 자, 지금 봤던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자, 순투부죠.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상가 건물 샀는데 부채 감당률이 2가 넘었다. 1보다 크니까 무조건 이건 상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죠. 여기도 이제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우리가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을 산정한다면 빨리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쉬운 게 LTV가 쉬워요. 그래서 LTV는 60%가 여기가 0.6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5억이라면 곱하면 3억을 대출받을 수 있죠. 근데 기존 대출이 1억이라면 어떻게 돼요? 2억밖에 못 받죠.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로 갔을 때 얘가 2 이상이면 승인해주죠. 그럼 우리가 요거 항상 밑은 나눕니다. 오빠 밑나 밑은 나누자. 그럼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눠버려요. 순소득이 1억이거든요. 그럼 얘를 나누면 얘가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당상수를 가져와요. 나눠요. 0.2죠. 자, 그러면 2억 5천 원이 떨어집니다. 2억 5천만 원. 그러면은 3억과 2억 5천 중에서는 작은 금액을 선택하거든요. 2억 5천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억 대출이니까 1억 5천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봤던 부채 감당률 478페이지로 오시면 투자론과 연결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가져가셔야 돼요. 투자론과 연결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봤으니까 문제집이 예상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예상 문제다 보니까 예상 문제 위주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어때요? 넘겨보시면은 쭉 넘기셔서 예상 문제 중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한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한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에 그 나와 있는 것이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가시면 이제 489 정도 가셔서 우리가 거기 가시면 이제 수익환원법에 대한 틀린 거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지금 5번을 보시면은 순수율은 이제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까 이 조성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성법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 더하거든요. 순수율이 위험률이 아니에요. 순수율이 아니라 위험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동산이 위험할 수 있고 현금화가 안 될 수 있고 관리가 난이 될 수 있고 자금이 안정이 또 고려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결시키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문제가, 자, 우리가 본다면, 요거, 우리가 499페이지 가시면 76번, 499로 가시면 76번. 좀 전에 우리가 499를 보신다면 76번을 보시면 우리가 에르두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르두는 이제 세전으로 가거든요. 세전으로 가기 때문에 세전 현금 수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가치 상승이나 저당, 보유기간, 가세되는 적용되는 세율, 그래서 세금은 고려 안 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에요. 소득 같은 건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뭐 깊숙한 거는 조금 우리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한 번에 다시 한번 훑어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앞쪽으로 오신다면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462로 갑니다. 자, 462로 가시면, 자, 우리가 문제, 그 계산 문제 자체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62페이지 가시면 12번 문제 같은 거. 자, 항상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서 윗상자입니다. 플러스 우세, 마이너스 열세, 사례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러면 대상부동산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대상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에서 10%가 우세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상부동산이 라는 게 주어기 때문에 항상 은는 이가라는 게, 은는 이가가 나오면 항상 주어가 조정이 되거든요. 뭐뭐 보다가 100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110을 100으로 나눠야 돼요. 대상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110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100으로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계산 문제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적산 기기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산 기기필, 그래서 우리 적산법에서 적산 기기필, 기기필,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곱하기 기대율에다가 필요재 경비를 더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시면 기준 시점이 항상 중요하고 시장 가치가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여기다가, 자, 항상 기대율이라는 건 상각 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공제조는 여기서 조세공과라는 것은 재산세 같은 거 들어가는데 소득세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대율이 우리가 5%다. 그 5%에다가, 자, 5천에서 5%는 이제 10% 반이니까 어떻습니까? 500에 10%는 이제 5천에서 10%는 500인 다음에 반이면 250만 원이 되죠. 여기다가 필요재 경비가 70만 원이에요. 그럼 70만 원을 그냥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320만 원이다. 이렇게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보셔서 적산 기기필이라는 거. 그래서 320만 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위의 소득이 순소득으로 나눈 데는 수익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거든요. 그 환원율을 나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21강이죠. 그래서 22강 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22강 때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22강서부터는 이제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까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같은 것도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22강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시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공시제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고, 그 나와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3방식에 대한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만, 기출 문제를 위주로 좀 다루면서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가 골라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22강에서는 우리가 14번, 요게 이제 수익환원법인데 우리가 요게 약간 예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걸 다시 쉬었다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시죠.